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평이한 수준이란 분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연일 압박에 나섰고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이번 주에는 출석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허위로 만들어 판 IT 전문가가 붙잡혔습니다. 가짜 계정은 최근 경찰관을 사칭한 살인 예고 범죄에 실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세안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미크론보다 침투력이 좋아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피롤라 변이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고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한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6일 실시될 2024년도 수능시험의 가늠자가 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현재는 4교시 탐구 영역이 진행 중일 텐데요. 오전에 치러진 과목들에요. 정말 킬러 문항이 없었습니까?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 강사진이 과목별 시험 종료 후 출제 경향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국어와 영어는 어렵고 수학은 다소 쉬운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모두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 국어 영역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나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을 없애고 지문보다는 선택지를 꼼꼼히 읽도록 해 난이도를 조절했다는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문 내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히 분석한다면 그 지문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난도는 어떻게 또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문을 분석하고 선택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서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약간 난이도가 변별력을 좀 갖췄다. 2교시 수학 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역시 킬러 문항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 기술이 필요한 문항 대신 추리력과 사고, 수학적 이해가 필요한 EBS 연계 문항을 출제했다는 평가인데요. 변별력은 높은 문항으로는 수원의 14번과 수투 22번,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영역에서 각각 30번 문항이 꼽혔습니다. 3교시 영어는 EBS 연계율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난이도는 6월 모의평가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선택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가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종로학원은 국어 영역에서 정답률 60% 미만 문항이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는 5문제 정도였는데 이번엔 10문제 이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수학 영역은 킬러 문항 없이 평이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수능에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실제 난이도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출제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졸업생이나 N수생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모두 47만 5,825명인데요. 이 가운데 고3 재학생은 37만 1,000여 명, 졸업생은 10만 4천여 명입니다. 특히 졸업생 등 N수생 비율은 전체 응시자의 21.9%로
관련 통계가 공시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졸업생 응시자가 많은 만큼 표준 점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9월 모의평가는 오후 5시 45분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최종 정답은 이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오후 5시에 발표되고 다음 달 5일 과목별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이 포함된 최종 성적표가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이었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조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5세에서 60세 여성의 고용률은 60%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60%대로 올라선 것은 1997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성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000여 원으로 아직 남성의 70%에 불과했습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뜻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이후 경력을 이어가게 되면 기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따라서 남성과 동일하게 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남성의 육아휴직은 37,800여 명이 사용하면서 3년 전보다 1.7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9만 3천여 건인데 비해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육아를 엄마의 몫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인식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직장에서의 인식이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50인 미만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2.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쓰기 어려운 구조도 있지만 남성들 역시도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돌봄과 가사 시간은 여성이 3시간 7분으로 남성보다 2시간 넘게 많은 점도 직장과 가정에 대한 역할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750만에 달하는 1인 가구는 전년보다 4.7% 늘어난 가운데 남성은 30대가,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과 가격이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 2배 넘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홍로 10kg 도매 가격이 지난해 28,400원보다 오른 7만 원에서 7만 4천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4배에서 2.6배 오른 수치입니다. 연구원은 단감을 제외한 포도와 하우스 감귤, 복숭아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생산량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택시 요금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 요금 지수는 120.19로 1년 전보다 19.1% 올랐습니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인 1999년 1월 21% 상승한 뒤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지역별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노동조합과 함께 광역 상수도 요금을 2년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동결 선언은 정부가 발표한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대 사장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뜻을 모아 수도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에 이어 애플페이 사용자가 늘면서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이용 금액이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2,628만여 건, 이용 금액은 8,250억 5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3.4%와 16.9%씩 늘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조사의 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 건수와 금액이 각각 23%와 24.3%씩 급증한 것은 기존 삼성페이와 LG페이 등에 이어 지난 3월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갑자기 신분증이 필요해서 난처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분실 걱정 없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제조 기술에서 나온 신원인증 방식을 이용한 건데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한데 지갑을 놓고 나왔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가끔 뭐 주류 같은 거 사면 신분증 검사하기도 하는데 놓고 오게 되면 엄청 불편하긴 하죠.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신분증을 요구할 때는 이제 좀 불편했다라는. 하지만 이제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만들며 축적했던 신원 인증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존 신분증 확인 서비스와 달리 정부의 인증을 받아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실생활에서 활용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불법 대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무인 자판기에도 모바일 신분증 기술이 도입돼 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매출에서 이제 포기했던 부분들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점주분께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연동시킨 최신 생체 인증 아이디 카드 기술부터 디지털 위임장 서비스 등 새로운 보안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온오프라인 세상에서 화폐, 신분증 등 보안 제품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활용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를 앞둔 가운데 화폐나 신분증 제조에 활용됐던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이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엄민주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피롤라 변이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오미크론 BA.286이 국내에서 한 건 나왔다며 확진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롤라로 불리는 이 변이는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30여 개 더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고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더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주도록 한 지급 기간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부검을 안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자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관을 사칭한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작성자는 경찰관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장 메일로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판매한 IT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서울 강남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 직장이 경찰청으로 표기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실제 작성자는 경찰이 아닌 30대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면 직장 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떻게 경찰 계정을 확보한 걸까? 사칭범은 IT 전문가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가짜 경찰청 메일을 이용한 블라인드 계정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블라인드 인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계정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블라인드 인증 메일 수신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 보조 인증 절차도 밟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앱에 나타난 인증번호를 직장 메일을 통해 블라인드에 발송하면 가입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A씨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예 생성된 적도 없는 유령 메일로 인증 메일 발송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중급 수준의 프로그래밍과 이메일 보안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피의자가 사용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기는 어렵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6월부터 2달에 걸쳐 삼성과 LG 등 대기업 계열사와 경찰 교육부의 공공기관 소속 계정 100개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개당 4에서 5만 원에 팔아 500만 원가량의 수익까지 거뒀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본사가 있는 블라인드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형사사법 공조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블라인드 측은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A씨가 사용한 범행 수법과 생성 계정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 대선 사흘 전에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여당은 희대의 대선 조작 사건으로 발본색원하고 배후 몸통을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가 원팀이었다면서 사전 교감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조폭자금 20억 원이 진짜 선거 공작 사건 아니었느냐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국민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나온 여야 대표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가짜 뉴스를 고의로 개입시켜서 조작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선 조작, 선거 조작 전문 조직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도록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 배후 몸통이 누군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미정 전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려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 의혹 지금 공방이 확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언론 인터뷰도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다라는 주장이죠. 당시 이제 선거 캠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어땠습니까? 저 인터뷰 나왔을 때? 저게 이제 선거를 바로 막바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이 재확산되고 막 퍼뜨려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캠프별로 굉장히 뜨거운 공방들이 있었죠. 예. 특히 민주당 쪽에서 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논평도 내고 그걸 공격하고 또 특히 법사위의 그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즉각 사퇴하고 책임져라 이렇게 계속 공방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뉴스타파 측에서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네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사실은 언론이 그거에 대한 팩트, 진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두 사람만의 인터뷰 제보를 통해 가지고 언론이 이것이 사실이냐. 더군다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일 앞두고 저런 식의 어떤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라면은 그거는 그 언론에 사실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가. 좀 더 확인하고 보도를 했어야 된다. 물론이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대선 조작을 시도했던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폈어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그 행안부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었던가요?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면서 돈다발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했는데 그게 이제 가짜였잖아요. 최초로 밝힌 그 장영하 변호사인가요? 지금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과정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의 주장은 이제 이런 게 진짜 가짜 뉴스고 이게 조작이다. 선거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번에 김만배 씨 그 가짜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까지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성명을 내면서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다, 뭐 희대의 무슨 뭐 선거 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신학림 씨와 이제 김만배 씨 사이에 책 3권에 1억 6,500만 네, 1억 원. 6,500. 그거는 뉴스타파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점이고 언론 윤리 차원에서도 이거는 맞지 않아서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스타파도 그 부분 사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점을 제외한다면은 어떻게 이 부분을 모두가 조작이고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목요일 날 72분간의 이제 그 인터뷰를 전문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뒤 맥락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이게 공작 차원에서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라는 거를 다 알면서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분 분량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이 공개하기 6개월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점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만배 씨가 정확하게 이제 선거일 사흘 앞두고 저런 시도를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특히 이제 신학림 전 위원장과의 여러 가지 통화 기록들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 의도가 명백히 나와 있고 또 특히 천화동인의 6호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와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는 거의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 그리고 대선 게이트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의 속도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제 김만배 씨의 구속 기간이 이제 내일까지인데 이제 다시 2차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정말 희대의 정치 공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드루킹 사건이나 그리고 저 아시다시피 그 병풍 공작 이런 것들이 우리 트라우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대단한 도전이고 있을 수 없는 이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가 원팀이다라는 주장까지 폈거든요. 그거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장해찬 최고 알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관련해가지고 당시 2010년에 윤석열 검사가 그 사건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이제 부당 대출을 해준 브로커로서의 조우영 씨가 있는 건데. 조우영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지금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검찰 진술 내용이. 그런데 그때 조우영 씨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구속이 됐고 2년 6개월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모든 게 조작이다,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누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를테면 팩트 체크가 제대로 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론 중재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타파를 지금 그 대정부 질문 과정이나 상임위 과정에서 이동관 위원장, 뭐 고민정 의원 사이에 오고 간 얘기는 BBK도 지금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이동관 위원장의 입장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짜 뉴스입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자의적으로 재단해서 하는 거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받아쓴 매체들에 대해 MBC를 비롯해서 매체들을 지금 언론에 재갈 물리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과방위에서 장제원 위원장이나 뭐 이동관 위원장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뭐 폐간을 시켜야 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폐가망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유 중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가장 우선인데
자유를 가장 강조하신 대통령이 예.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언론의 재갈 물리기로 가려는 큰 그림 하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비판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언론은 재갈 물리기 아니냐. 네, 연찬회에서 24시간 무슨 언론이 정부를 욕한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김희정 의원님 말씀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김만배 씨의 나쁜 의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나 그것을 재확산한 다른 언론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선 선거 3일 전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허위를 가지고 언론에 접근해서 또 언론이 그것이 실제로 같이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어떤 정치 공작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대선판을 뒤집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검찰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있고 또 당시에 이제 조우영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요. 당시에 이제 조우영 씨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조우영 씨는 지금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당시에는 본인이 윤석열 검사를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조우영 씨 주장입니다. 네네. 조우영 대출 브로커 주장인데요. 그런데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김만배 씨 쪽만 주장만 실렸다라는 지금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보셨죠? 네. 이런 보도나 이 검찰에서 공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그거는 11월 달에 조영 씨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검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고 나는 윤석열 검사를 모르고 커피는 뭐 다른 사람이 타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6개월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인터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막 다른 얘기도 하고 오는 전화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김만배 씨가. 72분간. 그 72분 안에.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대선 3일 전에 그거를 이거 중요한 내용 담긴 것 같으니까라고 넘겨줘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2021년 11월에 조영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아니다 부인한 내용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10몇 개월 지난 이제 와서 이거를 또 끄집어내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인가. 조영 씨 말은 그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뭔가 정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의 최종 결론은 지금 대통령과 뭐 방통위원장 다 얘기하듯이 이 언론에 대한 통제나 재갈 물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년 전에 그 윤석열 후보도 아닙니다. 2021년 9월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언론을 뭐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했던 분인데 지금 2년 뒤의 모습은 정말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두가 우려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대장동 특검으로 그 인터뷰 공작설도 그냥 그 다 함께 특검으로 진위를 밝히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이제 개인 의원 주장입니다. 자, 민주당 김영진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뭐 생각이세요? 검찰 수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언제든지 뭐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만약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특검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굳이 물타기 하듯이 뭐 특검 얘기를 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타파 측에 이제 72분짜리 다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저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정부질문 첫날 어제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7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학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른 의원 주장은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전제해서 탄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면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을 전제로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의 관계, 또 뉴스타파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저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서른 의원처럼 이미 지금 대통령과 아니면 최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뭔가 지시한 것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건 국민이 동의할 수가 없죠. 너무 무책임한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아무리 정치적 도의가 있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희 의원은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상병 이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정말 국기문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도 잘 버벅거리게 되는데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막 탄핵 얘기를 꺼내니까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고함 고성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을 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에서 뭐 헌재에서 기각은 됐습니다만 그랬던 분들이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경우에는 가능한 거를 우리가 지난번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뭐 사실상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200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민주주의 유린이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저는 국민들이 가슴에 쌓아두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뭐 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뭐 발언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 지도부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항상 50% 이상이지 않습니까? 60%를 오가고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권에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상 핵 공유다, 심리적 G8이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 심리적 탄핵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 마음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민심을 외면하고 자꾸만 반대로 가려고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서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법을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을 썼었고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그렇다면 법 위반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해서 국민 뜻, 국리 민복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은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일주일째, 7일째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무슨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하는 단식도 제가 봐서는 정말 이례적이고 본인이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국민들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이야기를 이미 손상된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죄를 지었으면은 검찰이 소환하는 걸 2번이나 불응했잖아요.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제1야당의 당대표라고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그것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단식 농성이 언제까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런 감동도 없는 저는 단식 농성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당대표의 리스크를 돌파해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꼼수와 노림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자, 검찰 지금 출석과 관련해서 줄다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참 요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예,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침묵하다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잖아요. 대통령실은. 예. 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가서 최초로 하신 얘기가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주장은 야당이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예. 민심에 반해서 가겠다는 건데 과거 제가 2년 전 인터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낮에 욕한 야당이 낮에 욕을 해도 예. 밤에는 내가 만나서 식사 대접하겠다 이랬는데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지금 1년 5개월이 예.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제발 민심을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검찰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2일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12일은 안 된다. 이번 주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민들이 검찰 출석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임박해 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발부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방탄 농성을 통해서 네. 단식을 통해서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일 야당이라고 해도 법 앞에 평등하고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도 탄핵하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2차 불응하고 3차 때도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겠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예. 일반적 국민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검찰에 출석해서 또 이제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119에 실려간 다음에 난 못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추석까지 시간 끌기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루빨리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가 이번 주 출석을 해야 된다. 또 10일 안 된다. 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검찰도 좀 어지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 조롱이나 희롱성 발언만 난무하지 아무리 정치가 실종됐다고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요. 예. 검찰이 자꾸 뭐 특권 이런 얘기 하는데 야당 대표 검찰 출두하면 티타임 갖자고 하잖아요. 그럼 티타임이 일반인하고 같나요? 일반인하고 티타임 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예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일정 얼마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며칠 공중전만 해서 꼭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나 안 네. 나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조율해서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모든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장관은 아직도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자,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저 발언과 관련해서 김영호 장관 즉각 경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애초부터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 지명됐을 때부터 저희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극단적인 망언들도 있었고요. 또 그거 유튜버 출신의 통일부 장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지 않습니까? 주권은 예.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예, 헌법 예. 1조 2항을 부정하는
이 김용호 장관 같은 태도야말로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그 자리도 부적절했고 부적절한 인물이었고 또 어제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들도 주권 재민이라는 헌법 질서를 부정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즉각 경질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은요? 국민 모두가 주권을 직접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앞뒤 맥락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호 장관의 취지는 헌법을 부정하거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한 거다. 그렇잖아요. 국민의 권력이 직접적으로 그러면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저것이 헌법을 부정하거나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침소봉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권을 직접 행사하면 옆편에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권력은 뭐 국민한테 있는 거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얼마 남지 않아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요? 보궐선거 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오늘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내일쯤 아마 공심위를 구성하고 공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뭐 내부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사면 복권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민심이나 여론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 또 당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것 아직 같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잠깐 짧게. 네, 총선 전 마지막 선거이기 때문에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이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다시 출마한다? 이거는 진짜 후한무치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른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국민의힘의 각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집중호우 실정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거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경청해 주시고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조총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모멸적 표현을 듣고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국회의원님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예결위 국회 본회의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념 문제,
그거 가지고 지금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정부로서 이것이 최우선순위의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좀 대통령께서 좀 자중하시라. 장관한테 좀 자중하라고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왜 흉상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경제 집중해야 할 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의원님께서 안 물으시면 아무도 답변할 사람 없습니다.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전을 안 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가끔씩 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당분간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는 18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이 31도, 대전이 30도, 광주도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